안녕하세요. 쇼킹TV 톰슨입니다. 오늘은 워싱턴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워싱턴 DC가 아닌 시애틀이 있는 바로 그 워싱턴주로 말이죠. 이곳 워싱턴주에는 야키마라는 시가 있습니다. 야키마는 농사로 유명한 도시이며 특히 세계 최고의 사과 생산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홉의 대부분은 이곳 야키마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홉은 여러분들 중 맥주를 좋아하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맥주의 재료로 사용되는 식물이죠. 그리고 이곳 야키마에서 살고 있던 번 홀브룩은 아스펜 리얼티 LLC라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던 남성이었습니다. 번은 이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사람이었고 무엇이든 팔 수 있는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북극에서 값비싼 에어컨을 팔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만큼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78세의 나이까지도 일반 직원들처럼 주 70시간을 일하며 사람들에게 적합한 집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함께해왔던 아내인 셰릴과 2007년에 사별하였고 둘 사이에는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별한 뒤엔 중국 출신의 신자오라는 여성과 결혼하였고 그녀의 아래에 있던 2명의 자식과 12명의 손자, 8명의 증손자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었지만 번은 가족 모두를 사랑하고 항상 헌신적이었습니다. 번은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항상 현역처럼 행동했지만 아무래도 세월의 무게를 견뎌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자신의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댄 블리자드에게 회사를 팔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댄은 입사 초기부터 번이 직접 가르쳤던 후제자와도 같은 사람이었죠. 번처럼 사업 수완이 상당히 좋았고 말도 꽤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거의 평생을 일궈왔던 사업을 누군가에게 섣불리 건네주기는 힘들었던 것이었을까요? 은퇴 날짜를 정할 때마다 항상 미루곤 했습니다. 1년만 더 하고 1년만 더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 몸이 아직까지는 잘 따라주니 계속 미뤘던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1년만 하다가 이어져온 그날은 2013년 봄이었습니다. 5월 25일 토요일. 번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쁘게 움직이던 날이었습니다. 손님 몇 팀이 와서 집을 둘러보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자식들을 만나서 함께 밥을 먹기로 했기에 전화하고 문자하느라 더욱 바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다가와도 손님들은 나타날 생각이 없어 보였고 결국 번은 자식들에게 점심 식사에 조금 늦을 것 같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은 먼저 식사를 시작하였지만 아빠는 식사를 마칠 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꽤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일 때문에 약속을 미루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렇게 시간은 흘러 저녁이 되었고 그제서야 걸려온 전화로 아빠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아닌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통해서였죠. 병원에서는 아빠가 누군가에 의해 목이 베어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먼저 번이 어떻게 중환자실로까지 오게 된 것인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은 그날 아침에 손님과 만나서 집을 보여주기로 약속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건 오후 3시가 지나기 전에 모두 끝나서 늦더라도 5시면 집으로 돌아오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5시가 넘어가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고 회사에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내인 신자요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회사 직원들에게 남편을 좀 찾아봐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그들은 얼마 뒤 매매로 나온 한 집을 도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비릿한 피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집 가운데 쓰러져 있는 번도 함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엎드려 있던 카펫은 피에 물들어 있는 상태였고 숨만 간신히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집을 손님에게 소개시켜주기로 한 시간은 오전 10시경이었습니다. 만약 그때부터 쓰러져 있었던 거라면 약 8시간 동안 간신히 생명을 붙들고 있었던 게 되겠죠. 젊은 사람도 아닌 번이 이런 공격을 받아서 현장에서 사망하지 않은 건 천만다행이었지만 목숨이 위험한 상태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번에게 한 것인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그가 평소에 원한 같은 걸 만들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경찰은 많은 사람들을 용의선상에 올리며 범행 동기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돈을 노린 강도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량에는 지갑과 현금,
카드 등 돈이 될 만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휴대폰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을 보고 신고를 하거나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알리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통신사에 연락하여 그의 휴대폰 통화, 문자 기록을 조회해보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연락한 사람을 알 수 있다면 범인을 추적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번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23세의 에드리아나 멘데즈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8살도 되지 않은 새아이의 어머니로 과거 폭행 혐의로 체포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은 선샤인 모텔이었죠. 햇빛이라는 뜻을 가진 선샤인 모텔은 야키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햇빛이 들지 않는 모텔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마약이나 성매매와 같은 불법적인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선샤인 모텔에서 살고 있던 에드리아나는 경찰의 강력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We're detectives with the Yakima County Sheriff's Office. What is your full name? Adriana Mendez. Okay, and what is your address? Sunshine Motel. Sunshine Yes, Motel. currently. Your phone number came up on Vern's phone. 그녀는 사건 날 아침에 번과 대화를 나눴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싶어 한 것이었을 뿐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미 다른 손님과의 약속 때문에 만날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고도 하죠. Have you ever been out to Cowiche? When's the last time you were there? Oh, years back. Did you drive out there on Saturday? Yeah. Did you call Vern to set up a viewing for a house? Yes. The only time that I called Vern was on Friday. 경찰이 사실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이미 그녀의 휴대폰 GPS 기록을 통해 위치를 파악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는 번과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자신의 집인 선샤인 모텔이 아닌 카위치였죠. 그럼 이 신문에서 그녀가 한 대답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말이 될 겁니다. 카위치야 언제 가봤습니까? 몇 년 전에요. 번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한 건 언제입니까? 금요일이요. 여기서 단순히 카위치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테지만 그녀의 GPS 기록에 찍힌 위치가 번이 쓰러져 있던 빈집 바로 옆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에드리아나가 당시에 이렇게 행동하였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에드리아나는 카위치에 있는 그 빈집을 보고 싶다며 번에게 미리 연락하여 약속을 잡습니다. 번은 수락하고 다음날 아침에 그 빈집에 가서 에드리아나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에드리아나는 조금 늦을 것 같다며 번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그렇게 빈집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던 번은 누군가 혹은 에드리아나에게 공격을 당해 쓰러집니다. 이것은 오전에 자녀들에게 점심 식사에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전화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예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에드리아나에게 이 예상을 들려줍니다. The evidence doesn't lie. 그러자 에드리아나는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남자친구인 루이스의 강요로 번에게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았고 자신과 세 아이들, 루이스는 카위치로 나갑니다. 그렇게 그 빈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차 안에 놔둔 채로 자신과 남자친구만 집 안에 들어가서 둘러보며 구매에 관심이 있는 척을 합니다. 그때 번을 공격하여 쓰러뜨리고 남자친구는 에드리아나와 아이들을 선샤인 모텔로 데려다주기 위해 차에 다시 올라타서 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달려가던 중에 남자친구는 번의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져서 버립니다. 경찰이 왜 번을 공격해서 죽이려 했던 건지를 묻자 그녀는 아는 게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녀가 뭔가를 계속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던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번의 회사 직원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 블리자드를 알고 있다고 하였죠. 다니엘 블리자드. 그는 바로 번이 회사를 팔고자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이었죠.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밝히지 않았기에 경찰은 남자친구인 루이스를 불러서 신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Why did you hurt the old man? ¿Y por qué hacerle mal al viejito? Yo no golpeé a ni un viejito. I didn't beat up any old man. What happened to him? Yo no lo conozco. I don't know him. I believe you don't know him, but you met him on Saturday. Pero el sábado sí lo conoció. Adriana has already told us the truth about what happened. 경찰은 루이스와 에드리아나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다만 이들이 번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건 자의가 아닌 살인 청부를 받아서 했던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들과 번의 접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에드리아나와 루이스가 고용된 살인 청부업자라면 대체 누가 번에게 이런 원한을 갖고 있을 만한 사람인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올바른 삶을 살아왔던 번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니엘 블리자드였죠. 회사 직원들 중 몇몇 사람들이 언급한 이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수년 동안 번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고 말이죠. 처음 원한을 갖게 된 날은 바로 약 5년 전인 2008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번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지분을 팔기 위해 모든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고 가족들과 남은 생애를 보내고 싶어서라고 말이죠. 그 이메일을 본 다니엘과 그의 형제들은 함께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정식 제안을 합니다.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대금을 3번으로 나눠서 분할 지급을 하겠다고 말이죠. 이 거래는 꽤 순탄하게 진행되었고 3번 중 2번까지는 무리 없이 지급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지막 3번째 대금 지불이었습니다. 거의 반년이 흐른 2009년 초까지도 지불되지 않았죠. 그래서 번은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잔금은 언제 지불할 거냐고 말이죠. 그러자 다니엘은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을 예로 들며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참고로 2007년에서 2008년까지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금융위기로 순식간에 경제가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까지 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번도 당연히 이런 다니엘의 상황을 이해하였고 더 기다려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번에게 한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저희가 당신 생명보험료를 지불할 테니까 가입 좀 해주세요. 생명보험금이 158만 달러, 약 22억에 달하는 이 생명보험은 회사를 위한 것이라면서 말이죠. 만약 지분 인수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번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대외적으로도 핵심 인물이 사망했으므로 더 이상 이 회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소문이 떠돌 수 있을 테고 그런 소문들을 잠재울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을 이 생명보험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계약은 꽤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번도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지분 인수 과정이 완전히 끝나면 생명보험은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번은 그 생명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그는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분 인수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만약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지분은 자동으로 다니엘과 형제들에게 넘어가게 될 테고 회사 경영권을 갖게 되겠지. 그럼 내 생명보험금도 이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 텐데 그럼 다니엘과 형제들은 잔금을 치르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결정이 되겠군. 그냥 이 계약을 취소해야겠어. 이런 결심을 한 번은 결국 회사 지분을 판매하는 계약을 취소하였고 그동안 받았던 모든 금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직원들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다니엘을 소환하여 신문을 시작하였습니다. I'm the detective who's investigating the attack on Vern Holbrook. I heard about that. 2010년 1월 번은 회사 전체 메일로 이런 소식을 알렸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아스펜 리얼 에스테이트 LLC와 어떤 관련도 없습니다. 다니엘과의 거래가 불발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번은 다니엘이 가입했던 생명보험까지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알겠다고 대답하였으나 번이 공격당하는 2014년 5월까지도 해약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도 예상이 될 듯합니다. He did a very elaborate, good job on screwing us over. So, Okay, how did he screw you over? just lies, deceit. I have nothing bad against Vern at all. I mean, when I use these kinds of words, it's not like I have some kind of grudge or anything like that. A lot of people can be saying a lot of different things. 다니엘은 에드리아나와 루이스를 전혀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선샤인 모텔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을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된 상태였습니다. 다니엘을 많이 닮은 백인 남성이 에드리아나가 살고 있던 모텔방의 대금을 대신 지불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러한 증언은 CCTV로도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바로 다니엘 블리자드였죠. 경찰이 다시 에드리아나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하자 그녀는 그동안 털어놓지 않았던 사실 하나를 꺼내놓습니다. 누군가가 번을 죽이면 1만 달러를 주겠다며 제안했다고 말이죠. Were you involved in a sexual relationship with Adrian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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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at all. no. You were just helping her out of the kindness of your heart. I'm a good guy. 자기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일까요?
Have you ever told anyone that you would pay $10,000 if they would kill Vern? I don't have that kind of money. You would afterwards? You would have $1.58 million. Well, I don't have access to that kind of money. But you would after the deed was done. What you would need to do is find someone who would do it on credit. No, That would be the way to handle it, I would suppose. I don't know how people would handle it. I can't speak to that. A guy like you doesn't just end up at the Sunshine Motel paying someone's rent, and then all of a sudden that same someone, without any bad words from you, they just happen to go out and beat the out of the guy that you have a life insurance policy on. I don't know anything It's about time to come clean, Daniel. No one is going to buy that you were just a good-natured guy helping someone out. Your story's thin, Daniel. It looks like you're trying to spin something on me. You're trying to put two and two of something together that's not going over very well. 2 and 2 equals 4 every time. Of course it does. And it's not adding up on your end, so You're probably about the only one who is going to think that. well, I have nothing to hide. So I don't know what you're trying to pin on me. So at this time, I'm going to tell you that you are under arrest for the attempted first-degree murder of Vernon Holbrook. 한편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던 번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거의 80에 가까운 연세로 일반적인 사람들만큼 회복력이 따라오질 못했던 것이었겠죠. 그리고 경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다니엘의 배후에 또 다른 인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의 여자친구인 질 테일러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질은 예전에 번의 며느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번의 아들과 결혼했었지만 어떤 이유로 이혼했고 당시엔 다니엘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니엘과 사귀게 된 건지 천천히 보도록 하죠. 번의 아들과 이혼을 한 뒤 그녀는 마약에 빠져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까 선샤인 모텔이 마약과 매춘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린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마약을 하면서 팔기까지 했던 에드리아나와 친해졌고 집도 없이 떠들고 있던 그녀는 아예 에드리아나의 집에서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번의 회사에서 일하던 다니엘과 연락하며 지내다가 사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함께 살고 있던 에드리아나를 소개시켜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에드리아나의 남자친구인 루이스까지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는 다니엘이 번의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질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다니엘에게 번을 죽이고 생명보험금과 회사 경영권 모두를 손에 넣자고 제안하였고 다니엘도 이런 제안을 승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에드리아나와 루이스에게 번을 살해하는데 $10,000,000를 제안하였고 그들은 승낙하고 계획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Is it okay if we talk about this? Well, I would rather have a lawyer. Okay, Beth. It's because it's such a delicate situation and I need a professional. I understand. Not trying to not. I don't take that personally. I understand that. I do need to let you know that you are under arrest. 그런데 경찰 조사 중 밝혀진 놀라운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번은 질이 자신의 아들과 이혼을 한 뒤에도 계속해서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가족들을 위해 헌신해왔던 번은 비록 질이 이혼하여 홀브룩 집안에서 나갔지만 여전히 한 명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질은 그 돈으로 마약을 사는 데 쓰고 결국 그를 죽이는 계획까지 세우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질 테일러는 사이코패스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요? Taylor had fallen into severe debt with Holbrook after borrowing money on multiple occasions. Taylor, who was also Holbrook's ex-daughter-in-law, says she was approached several years ago by Blizzard while they were dating, claiming he asked her to poison Holbrook. Taylor says she refused to commit the act and dispose of the poison, which would have been poured into a drink. However, Mazzone did not believe Taylor's story added up. Regardless of what you did with it, since you love this man so much, did you go to him and say, hey man, somebody gave me poison to poison you? No. No, so the compassion was gone by that time. 방금 보신 것처럼 변호사의 강력한 주장으로 질은 증거 불충분으로 구치소에서 1년 정도 수감되었다가 석방되었습니다. This would be the last house that Vernon Holbrook would ever show to any prospective buyer.
Jurors listened in as both the defense and prosecution presented the outline of their case in the Vernon Holbrook homicide. One of the suspects, Daniel Blizzard, is accused of the real estate broker's death. According to investigators, Blizzard and 3 other suspects, Jill Taylor, Adriana Mendez, and Luis Gomez Monges, all plotted the attack. I can tell you right here, right now, that you will not hear of a single shred of forensic evidence of any kind linking this man or anybody else to that one. 이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다니엘 블리자드와 이 사건을 연관지을 수 있는 물적 증거는 매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휴대폰 GPS 기록이나 CCTV나 모든 것들은 정황상 증거들일 뿐이었으니까요. Monges' attorney believes there is not enough proof of evidences or testimony that can pin the murder on Monges. You're going to realize that there is not proof beyond reasonable doubt. There's not proof that my client did these terrible things. 다니엘과 루이스, 에드리아나는 각각 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과 루이스 둘 모두에게 적용된 1급 살인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34년형을, 루이스는 2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드리아나는 다니엘과 루이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증언한 대가로 1년형만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구치소에서 1년가량 수감되어 있던 상태라 곧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끝이 났지만 결국 가장 의심스러운 질 테일러는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소 찜찜한 일이 아닐 순 없지만 증거가 부족했으므로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건도 흥미롭게 보셨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꼭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희망하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